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황현숙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ERP 정보관리사 물류관리 1급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이론과 실무가 각각 나뉘어서 100점씩 구성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꽈락 점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꽈락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셔야 되죠. 그래서 평균 70점이 합격 점수이시고, 그리고 각각의 꽈락 점수가 60점이세요. 1급 같은 경우는 2급은 40점이시지만, 그래서 반드시 꽈락이 나오지 않게끔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022년도 사회기출이고요. 자, 2022년도 사회기출 문제는 2023년도에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2023년도 기출문제가 뒤에 수록 2023년도 교재에 기출문제가 뒤에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항상 전년도 기출을 수록하니까요. 근데 현재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이 2022년도이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시면 KPC 자격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기출문제지 다운로드 받으실 때 우리는 실무 파트도 같이 푸셔야 되시니까 반드시 백데이터도 내려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2022년도 사회기출은요, 7월 23일에 시행됐던 시험입니다. 문제는 무난했습니다. 특별한 특수성을 갖고 있는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잘 나오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5번 문제까지는 경영혁신과 ERP죠. 반드시 틀리지 않게끔 하셔라. 무조건 맞추시라는 거죠. 자, ERP 도입의 성공 전략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현재의 업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말아야 되죠.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는 모두 다 반영이 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업무 방식을 고수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엑셀로 작업했던 분들은 계속 엑셀을 선호하더라는 거죠. 그럼 ERP를 도입할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맞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최고 경영진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 전사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최고 경영진뿐만이 아니라 종업원들까지 모두 다 참여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ERP 구현 후 진행되는 BPR에 대비하면서 도입하여야 한다. 자, 우리 BPR은 경영혁신 도구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경영혁신 도구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우리 ERP였고, 그리고 경영혁신이라는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는 게 무엇이다? 우리 업무 재설계이다라고 했던 BPR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ERP 구현 후 진행되는 BPL에 대비하면서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BPR이라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경영혁신 도구로 들어온 게 ERP예요. 그러니까 구현 후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우리가 BPR이라는 업무 재설계를 수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업무 재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진행했던 업무 방식들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경영혁신 도구로 ERP가 적합하다고 들어온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 재설계라는 부분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된다. 이게 후자가 잘못된 거거든요. ERP를 구현한다라고 했는데 구현 후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ERP 시스템 구축되기 전에 우리 업무 재설계라는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우리 무엇되는 부분, ERP 도입이 성공적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경영혁신 도구에 적합한지 이걸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PR 대비가 아니라 무엇이다, 아니 구현 후 진행되는 BPR 대비가 아니라 전으로 봐주셔야 되세요. 전 또는 동시에 같이 진행한다는 거죠. 업무 재설계를 하면서 ERP를 무엇하겠다, 도입하겠다, 구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이나 동시란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ERP를 도입했다 또는 뭐 구축했다, 패키지도 구축이라는 용어를 쓰시니까 자, 그 성과가 더 크게 나타나려면, 극대화되려면 실제 동시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무엇하는 게 더 좋다. 우리는 전이라는 관점이 들어오는 게 좋다. 그래서 ERP 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BPR이라고 하는 우리 업무 재설계를 수행해서 ERP를 구축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이라는 부분의 용어 또는 동시라는 용어로 가져가시라.
그래서 후자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으로 표기. 자, 업무상 효과보다 소프트웨어의 기능성 위주로 적용 대상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심적으로 우리 무엇하지 말아라. ERP를 도입하지 말아라. 우리 뭐 이런 프로그램은 A사가 쓰고 있다. 근데 A사가 대기업이더라. 아, 그러면 우리가 도입하면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그램적 중심이 아니고요. 업무상의 중심 또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부분, 우리 회사 자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게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ERP 시스템 구축 절차 중 구현 단계에서 수행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구현 단계네, 여러분. 자, 우리 요 얘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우리 구축 절차가 있었죠, 여러분. 저는 뒷자를 따서 어떻게 기억하셔라? 석계, 축현으로 기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여기 앞에는 우리 회사가 어떤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하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 자, 그걸 기준으로 무엇하자? 우리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셔야 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축할 것이고 우리는 도입해서 실제 진행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구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석계, 축현 기억해달라고 했었고 그 부분 중에 구현 단계라고 하는 건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면 가장 마지막 단계는 실제 프로그램이 완벽히 어디까지 끝난 거예요? 구축까지 끝난 거예요. 그럼 무엇 해야 될까요? 시험 가동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 데이터도 넣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다라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져 있는 데이터를 현재 도입한 ERP에 무엇 해주셔라. 우리 넘겨주시는 행위가 필요하죠. 네, 그걸 데이터 전환 또는 컨버터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입된 프로그램을 제가 구동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는 시험 가동해보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프로그램이 잘 구축됐는지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있네요. 1번의 시스템 평가, 구현 단계, 시험 가동, 그리고 데이터 전환은 모두 다 구현 단계입니다. 근데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건 실제 내가 도입하고자 하는 ERP가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맞는지를 보고 그리고 맞지 않다라면 또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라면 또는 위치가 다른 쪽에 있다라면 무엇 해야 된다? 우리 쪽에 맞게끔 뭔가 변경을 하거나 추가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게 커스터마이징이에요. 그래서 이 커스터마이징은 절대로 구현 단계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시는 거죠. 어느 단계에서 하신다? 설계입니다. 설계. 그래서 분석에 의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를 파악했다라면 그 부분과 도입하고자 하는 ERP의 차이점, 갭이 얼마나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3번은 설계 단계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2번과 같은 형태의 문제가 워낙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ERP의 기능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ERP 특징은 기능적 특징과 기술적 특징이 있죠. 기능적 특징은 사용자 입장으로 놓고 특징을 분석하시라 라고 했고요. 기술적 특징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파악해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객체 지향 기술의 사용. 답이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 자, 1번은 기능적 특징이 아니라 기술적 특징에 속합니다. 자, 선진 프로세스가 내장되어 있고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기업의 투명 경영 수단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기능적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기술적 특징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지문이 매우 기네요. 네, 요것도 보기도 내용도 거의 바뀌지 않고 나오는 문제. 자, 우리 ERP와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우리 현재 요런 부분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이제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혁신 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RP가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꽤 많이 적용돼서 움직이고 있죠. 자, 첫 번째 부분부터 볼게요. 자, 현재 ERP는 기업 내 각 영역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여 독립적으로 단위별
업무 처리를 추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네요. 독립적으로 단위별 업무 처리를 추구하는 시스템, 이게 문제가 되죠. 자, ERP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기 전부터 뭐라고 얘기했다.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자, 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 무슨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모든 부서가 통합적인 데이터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중복 업무가 줄어들 것이고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의 표현들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독립적이라는 표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사적이지 못하네요. 그리고 또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통합이라는 부분을 진행을 하죠. 통합. 자, 그런데 독립적으로 단위별 업무 처리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니까 지금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이 문구가 들어오지 않았어도요, ERP는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를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면 여기 지원하여라고 했던 이 부분, 지원한다는 것까지는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뒤를 바꿔주신다면, 자, 신기술, 이게 신기술인 거죠. 그래서 신기술과 융합하여 보다 무엇된 지능화된 기업 경영이 가능한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별 업무 처리가 아니라 통합 시스템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리고 지능화된 기업 경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입니다. 자, 제조업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 자동화를 구현하고 ERP와 연계하여 생산 계획의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요것 때문에 여러분 재고 관리도 제조하는 기업이 아닌 우리한테 공급하는 우리 거래처가 재고 관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들어올 수 있고요. SCM에 의해서 재고가 감소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기능들이 있죠. 우리 뭐 스마트 공장이라는 표현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세 번째, 현재 ERP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융합으로 전략 경영 등의 분석 도구를 추가해서 상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1번에 올바른 표현할 때도 지능형 얘기했었죠. 자, 네 번째, ERP에서 생성되고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새로운 업무 개척이 가능해지고요. 비즈니스 간 융합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가 가능하시다 보니까 무슨 부분이요? 정보를 취합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부분이 실제 좀 빨라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독립적이다, 개별적으로 움직이겠다 하면 항상 올바른 표현이 아니세요.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BPR, 우리 앞에서 업무 재설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급진적 업무 재설계. 자,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교재에 가서 보시면 딱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닌 거 하나만 걸러내 주시면 되겠죠. 자, 정보기술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정보기술이 실제 너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우리 업무 재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지속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모색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리고 조직의 복잡성 증대와 경영 기능의 효율성 저하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BPR이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사적 자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인 형태로 움직이는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와 단절된 업무 환경을 확보하는 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BPR이 필요한 이유, 도입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한다면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사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업관리로 들어갈게요. 자, 여섯 번째 문제. 자, 수요 예측 방법에는 계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이 있다. 자, 계량적 방법이라는 건 우리가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를 못하겠다. 모아져 있는 수치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 보겠다. 수요 예측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시고요. 자, 정성적이란 부분은 수치화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객관화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의견들을 가지고 무엇하겠다. 미래를 예측해 보겠다. 수요 예측을 하겠다.
자, 다음 중 그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시오. 결론적으로 계량적과 정성적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느냐 이 얘기인 거죠. 자, 지수평활법은 우리 수치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계량적 방법에 속합니다. 다중 회귀 분석법도 계량적 분석법에 맞죠. 자, 그래서 계량에 들어가시는 부분이고요. 자, 가중 이동평균법도 계량적 분석 방법에 들어갑니다. 자, 수명주기 유추법은요. 이 부분은 정성적 방법에 들어가죠. 이건 과거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우리 신제품이 출시했을 때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라는 부분의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수명주기 유추법은 정성적 방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정량적, 정성적 방법에 대한 구분해 드렸는데 이것도 항상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단순 이동, 가중 이동, 지수평활법, 인과 모형 분석, 그리고 저 위에 있었던 희귀 분석법 등이 있고요. 자, 그리고 정성적 방법에는 여기 나와져 있는 수명주기 유추법 외에도요. 시장조사법도 있으시고 중역평가법도 있으시고 판매원 평가법도 있으시고 우리 델파이법, 어디에든 다 쓰이는 델파이법도 있으시고요. 패널 동의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을 좀 해주실 것. 금년도 특징은요. 6번의 형태 문제가 매우 자주 나온다는 특징을 좀 갖고 있네요. 매 회마다 보여지고 있어요. 느낌상으로. 자, 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 주어진 정보를 토대로 우리 주식회사 KPC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이용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고자 한다. 자, 여기에 키워드는 시장 점유율을 이용하여 목표 매출액을 무엇해달라? 결정해달라. 중요한 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목표 매출액을 결정할 때 어떤 공식이 필요하냐? 이게 우리한테는 중요하겠죠. 자, 계산 결과 내년도 목표 매출액이 22억 원이라면 올해 매출액은 얼마인가? 자, 여러분 7번 문제는요. 목표 매출액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목표 매출액을 벌써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실 때 우리 공식으로 들어와져 있는 부분에 누군가 공란이겠죠. 네, 지금 봤더니요. 당의 업계, 우리 동종업계의 올해 총 매출액은 500억 원이고요. 자, 우리 회사, 주식회사 KPC 산업의 올해 매출액은 현재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이 얼마냐라고 묻는 거고요. 자, 당의 업계의 전년 대비 총 매출액 증가율, 우리 100%였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장 신장률이라고 얘기를 하죠. 시장 신장률이고요. 자, 그리고 주식회사 KPC 산업의 전년 대비 시장 점유율 증가율은 10%였다. 요거를 시장 확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신장률은 시장이 더 커졌다는 표현이고 우리 시장 점유율은 우리 회사가 시장에 들어가서 몇 %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게 시장 확대율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시장 점유율을 이용한 목표 매출액의 공식은 무엇을 기억하시라? 목표 매출액은 금년도 우리 회사 자산 매출액의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우리 그걸 곱해 주시고 그리고 1 플러스 시장 신장률을 더한 걸 곱해서 목표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무슨 부분을 봤더니요. 목표 매출액을 봤더니 우리 내년도 차기 사업년도 목표 매출액이 얼마이다? 22억이다. 라는 건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22억 원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KPC 자사산업 올해 매출액은 모릅니다. 그래서 X 값으로 놓고 자, 여기에 곱하기 우리 누구요?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근데 친절하게도요. 이전에는 요런 거 말고 다른 것도 끼워주셔서 내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부분? 신장률과 확대율만 줘요. 근데 이게 공식이 아주 단조로운 게 1 플러스 시장 확대율, 1 플러스 시장 신장률을 더해서 그대로 곱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이렇게 두 개의 수치만 두면 더하기를 한다라고 해서 곱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시장 확대율은 우리 회사의 전년 대비 시장 점유율의 증가율 그러면 10%이네요. 그래서 0.1을 더해 주시고 자 여기다 곱하기 1 플러스 자 그리고 누구야 시장 신장률 요거는 당의 업계의 총 매출액 증가율 자 100%니까 1이 돼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시장 확대율과 시장 신장률 어떤 걸 의미하는지 기억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해 보시면, 자, 지금 우리 1 플러스 0.1 아니면 1.1이고요. 자, 그리고 1 플러스 2라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두 개 곱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두 개 1.1 곱하기 2는 2.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x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x를 놓으시고 x는 얼마를 22억 원과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2억 원을 누구로 나눠주신다? 2.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얼마가 나오나요? 요거 나누긴 암산으로도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10억 원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에 대한 부분, 우리 주식회사 KPC 산업의 올해 매출액은 10억 원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이신가요? 1번. 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오 진짜 많이 나오는데요? 라고 느끼실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문제이고요.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 이런 형태로 바뀐 문제가 추가됐다는 거. 기존에는 무조건 목표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22억을 계산하는 문제만 출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22억을 무엇하고요? 우리한테 주고 그리고 금년도 자사 매출액 또는 시장 확대율, 시장 신장률에 대한 걸 계산하는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근데 금년도 자사 매출액 문제가 훨씬 더 많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 8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시죠. 자, 원가 가산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으로 상품의 소매 가격을 1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자, 이때 원가 구성이 다음 보기와 같은 경우에 소매업자의 이익은 얼마인가?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여러분 소매업자의 이익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소매 가격은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소매 가격은 자, 누구한테 사가지고 온 가격? 우리 도매업자한테 사가지고 온 가격. 그러면 여기에 도매 가격이 있겠죠? 있네요. 도매 가격 얼마? 2,000원. 자, 이 도매 가격에 본인이 손해받고 팔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무슨 부분? 본인의 영업비와 본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낼 건지 더할 겁니다. 그래서 소매업자의 영업비 3,000원을 무엇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그리고 소매업자의 이익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온 소매 가격은 얼마였다? 10,000원이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계산 쉽지 않나요? 소매업자의 이익은 우리 얼마에서 10,000원에서 얼마를 2,000원과 3,000원 더하시면 5,000원인 거죠. 5,000원을 빼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우리는 5,000원의 이익을 가산하여 우리 무엇을 우리 소매 가격을 결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5,000원. 답은 몇 번인가요? 2번. 어려우신가요? 안 어렵죠? 여러분 이게 어려울 부분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 이 문제도 자주 나오죠. 암산이 될 만큼 수치도 아주 작게 주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도 않으실 거고요. 자, 그 다음 9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회사의 신용한도 설정 및 자금 운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게 되면 대손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여러분, 매출채권 회전율이라는 건 내가 지금 뭔가를 팔아서 받을 권리가 생긴 게 매출채권이에요. 그런데 채권에 대한 부분이 있었을 때 회수율이 높아야 뭐가 될까요? 실질적으로 대손 발생의 위험이 작아진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란 얘기니까 지금 매출채권 회전율이 낮다는 건 우리 자금 회수하는 부분의 회전이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못 받는 돈이 지금 많다는 얘기죠. 또는 대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못 받을 위험성, 그거를 대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위험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회전율이 낮아지면 우리 대손 발생 위험은 증가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유동자산 총액에서 유동부채 총액을 무엇하면 빼면 차감한 것을 우리는 순운전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운전자본은 우리 무엇으로 기억하자? 유동자산 총액에서 유동부채 총액을 무엇 하시면 된다? 빼시면 된다. 그 부분을 순운전 자본이라고 합니다. 순운전 자본이 여신한도보다 작아지면, 낮아지게 되면 실제 우리는 대금 회수를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음으로 받는 건 줄여주시고 현금으로 받는 건 늘리셔야 되고 갚는 빚은 늦게 갚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신용한도는 상한 범위 금액까지 판매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러분 신용한도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의미였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말이 어려우면 신용카드로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신용카드는 내가 당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뒤에 돈을 갚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살 수 있구나 이 얘기예요. 그럼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다, 외상으로 물건을 사왔다 라고 하시게 되면 그 외상으로 서로 판매가 가능한 금액이 어디까지냐 라는 걸 신용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까지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로 해석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여신 한도액이 순운전자본보다 많아지는 경우, 결론적으로 여러분 여신한도액이 순운전자본보다 많아졌다는 얘기는 순운전자본이 여신한도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제가 조금 전에 2번 문제 얘기하면서 2번 보기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4번에 있었네요. 자, 많아지는 경우 어음 지급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여 바뀌어야 됩니다. 자, 무슨 지급을? 우리 여러분 이렇게 되면 순운전자본이라는 건 현금화의 관점인 건데요. 현금 보유가 너무 작아요. 그런데 지금 여신한도, 외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의 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돈이 안 돌다는 얘기, 돈이 잘 안 돈다는 얘기인 건데, 뭐 현금으로 주는 걸 더 늘리면 안 되겠죠.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음 지급을 현금 지급으로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현금 지급을 무엇으로? 어음 지급으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자본을 무엇 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지급이잖아요. 만약에 회수액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대금을 어음으로 회수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라면 어음 회수를 무슨 회수로? 현금 회수로 무엇 하셔야 된다? 변경하셔서 무엇 하신다? 순운전 자본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급과 회수라는 글씨를 혼선 빚지 마세요. 지급은 내가 주는 입장인 거고요. 회수는 내가 받는 입장인 거죠. 여기 분명히 지급입니다. 이거 글씨를 무의식 중에 받는 사람 입장으로 읽으시고 답이 없다라고 하셨던 분도 봤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되게 오랜만에 보여지네요. 한동안 참 많이 냈던 문제인데요. 2022년도 현재 제가 기출문제 풀어드리는 시점까지는 이 문제가 되게 오랜만에 낸 문제로 보여집니다. 약간 한쪽에 편중된 것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시험들이. 그래서 우리가 대금 회수 관련된 쪽의 문제들이 다소 적게 나오는 경향이 조금 2022년도에 있었는데요. 다시 또 등장이 됐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외상매출금 회수율을 산출하고자 한다. 우리 외상매출금 회수하는 부분에 회수율 계산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자, 보기의 정보를 활용하여 계산한 4월 말 외상매출금 회수율이 40%가 되려면 4월에 매출액은 얼마이어야 하는가 물어보네요. 자, 여기선 뭐 줬어요, 여러분? 회수율은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4월 달에 회수율은 현재 몇 %다? 40%이다. 라고 결론을 냈죠. 그럼 이 40%가 되려면 우리는 얼마를 회수해야 되느냐, 그리고 얼마의 매출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3월 매출액은 75억 원이고요. 3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10억 원입니다. 자, 그리고 4월에 회수한 금액은 20억 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는 없다? 여러분, 요거 회수율 계산하실 때는 우리 회수하는 달에 뭐가 필요하다? 매출액이 필요하죠. 그래서 4월 말 매출액이 필요한데요. 그 매출액이 현재 없네요. 그리고 이걸 무엇 해달라? 계산해달라. 40%가 나오려면. 자, 그러면 일반적인 회수율은 자, 당월에 회수한 금액을 누군가로 나누고 백분율인 거죠. 그러면 당월 회수액은 20억 원이죠.
그래서 당월 회수액 20억 원을 자, 무슨 금액? 우리 전월에 남겨져 있던 금액을 당월에 회수하는 게 일반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율 계산 공식입니다. 그러면 3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이 필요하죠. 우리 4월 회수일이니까요. 그래서 전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10억 원. 자, 이 부분에 우리 당월에 팔고 당월에 회수했던 부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누굴 더해 주신다? 당월 매출액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월이라고 했던 이 당월은 4월이겠죠. 4월 매출액을 더해 주시고 이 부분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분율 이렇게 가시는 거죠.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이제 계산하실 수 있으신 거니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놓고 보시면 지금 20억 원이 지금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40%하고 20억 원하고 계산하실 수 있으신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그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 요거 가지고 이제 공식 계산해 보시면 당월의 매출액은 자, 20억 원을 누구로 나눠주시면 된다? 우리 40%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무엇 하시면 될까요? 우리 요 금액은 빼주시면 되죠. 이거 이제 뒤집어 버리면 되시는 거니까 얘가 지금 기본적인 값을 얘로 나눴는데 지금 회수율이 있는 40% 쪽으로 옮기면 이렇게 공식이 뒤집히는 거죠. 나누기 값은 곱하기로 곱하기 값은 나누기 값으로 가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요건 뒤집어서 가볼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20억 원을 누구로 나눠주시면 되신다? 40%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나눠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 요 금액에서 누굴 빼주시면 된다? 10억 원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되는 부분. 그러면 요거 20억 원을 40%로 나눈 값에서 우리 10억 원을 빼주시게 되면 요거 나누면 여러분 얼마 나올까요? 이게 0.4잖아요. 네. 그래서 20억 원을 0.4로 나누면 50억 원이죠. 네. 그래서 50억 원에서 10억 원 빼시면 40억 원이 나오죠. 그래서 당월 매출액은 4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20억 원을 우리 50억 원으로 나눠주고 100분을 하면 40%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시나요? 1번.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산수를 안 하다 보니 산수 문제가 나왔을 때 가끔 이거 갑자기 계산이 안 돼요 이러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층은 그렇지 않으시고요. 대학생이나 뭐 고등학생들은 그럴 일은 없는데 저희가 이제 한동안 조금 직장만 다니시다가 계산기 갖고 더하기 빼기만 하시다가 이런 거 푸실 때 이거 갑자기 보내야 되는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세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다소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문제가 있으시면 한 번 더 일목요연하게 써놓으시고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푸신 게 아니라 당황스러워서 해결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계산 문제예요, 여러분. 계산 문제가 너무 자주 나오죠. 네, 영업 관리는 방법이 없어요. 계산 공식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 정리 잘 하고 갑니다. 자, 매출액 예측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처의 여신 한도액을 결정하려고 한다. 자, 여기에 키워드는 뭐예요, 여러분? 매출액 예측에 의한 방법을 가지고 무엇 하겠다? 우리 거래처의 여신 한도를 결정하겠다. 얼마까지 외상으로 물건을 내줄 건지. 자, 보기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여신 한도액을 계산하여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문제이다? 주관식 문제입니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정답은 단위를 제외한 뭐만 입력하셔라? 숫자만 써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래처의 예상 매출액은 100만 원이고요. 거래처의 매입 원가율은 80%이며 자사 수주 점유율은 20%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신 기간은 40일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 예측에 의한 우리 여신 한도액 계산은 나와져 있는 수치가 다 필요합니다. 예상 매출액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신 한도액이라는 표현만 쓰겠습니다. 매출액 예측에 의한 여신 한도액은 거래처 예상 매출액
얼마인가요? 100만 원. 자, 그래서 우리 예상 매출의 100만 원에 곱하기 매입 원가율이 필요합니다. 80%. 저 그냥 80%라고 쓸게요. 곱하기 0.8 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에 자사 수주 점유율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 수주 점유율이요. 20%를 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신 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게 무엇이다? 여신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0일을 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곱해 보시면 여러분 100만 원에 80%이면 80만 원이고요. 그 80만 원에 20% 계산하시면 우리 16만 원이고 16만 원 곱하기 40일 해주시면 여신 한도는 계산이 되겠죠. 시험 보실 때 계산기는 갖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컴퓨터형에 내장되어 있는 계산기 쓰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640만 원이라고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답은 숫자만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6400000이라고 써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풀어줬던 11번 문제도 되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안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부분, 회수율 문제가 아주 꾸준히 방식을 돌려가면서 냈었는데 이번엔 무슨 부분에 대한 부분이요? 조금 전에 11번에 풀어드렸던 지금 매출액 예측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여신한도 설정 문제도 상당히 오랜만에 나왔네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되짚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시장 형태는 공급자의 경쟁 정도에 따라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도 있고 독점도 있고 과점도 있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자, 그래서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보기 설명에 적절한 시장 형태를 한글로 입력하시오. 자, 보기 내용을 봤더니요. 소수의 생산자가 자, 일단은 여러분 완전 경쟁은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면 소수라고 했어요. 완전 경쟁은 다수이거든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진입장벽이 아주 낮습니다. 자,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을 점유하고 비슷한 상품을 생산하며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 과점 시장입니다. 과점. 그래서 과점의 시장들은 어느 정도의 진입장벽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완전 경쟁하고 비교를 해본다라면 완전 경쟁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다라면 우리 과점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고요. 그리고 유사한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끼리 또 경쟁을 하는 시장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과점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점 시장. 그래서 이 부분은 과점자만 쓰셔도 되고요. 과점 시장자까지 쓰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점. 자, 13번째 문제. 보기에 A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한글로 입력하시오. 자, 보기 내용 봤더니요. 자, 수요란 경제 주체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렇죠? 수요는 욕구입니다. 자, 그런데 수요는 두 가지가 있죠. 자, 그래서 수요의 유형 중 A에 들어가는 수요란, 지금 A에 들어가는 수요란 고객이 구매 의사가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구매로 인정되지 못한 수요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부분의 수요는 실제 시장에서 구매를 직접적으로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런 수요. 근데 언젠가는 살 수는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구매로 연결되지 못했대요. 그러면 그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잠정적 고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 욕구라고 하죠. 잠재 욕구.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잠재 수요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두 가지죠. 유효 수요와 잠재 수요. 유효는 실제 구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잠재는 언젠가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수요가 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구매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됐을까요? 그걸 잠재 수요라고 합니다. 유효 수요, 잠재 수요 두 가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잠재. 14번째 문제, 공급망 관리입니다. 자, 공급 사슬 내에서 고객, 소비자로부터 생산자 방향으로 갈수록 수요의 변동성이 증폭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제가 채찍을 들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요. 채찍의 형태를 놓고 보니 앞에서는 곡선이 작은데 뒤로 갈수록 곡선이 가장 커지는 이게 채찍 효과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무슨 부분, 우리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수요가 적지만 누구의 입장으로 올수록 생산자의 입장으로 올수록 수요가 커지는 거죠. 그걸 채증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별로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채증 효과. 15번째 문제. 물류 거점 운영 방식 중에서 소비자 근처로 위치한 분산 물류 거점을 두는 방식.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소비자 근처로 분산한 물류 거점을 두는 방식이다. 소비자 근처. 그럼 소비자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역 물류센터 운영 방식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물류 운영 방식. 됐을까요? 그래서 지역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고요. 자, 크로스 도킹 운영 방식은 뭘까요? 자, 이 부분은 일종의 환적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자마자 정리, 분류 작업해서 바로 나가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점에 뭐가 없다? 재고가 없어요. 그래서 크로스 도킹이라고 하는 운영 방식은 물류 거점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물류 거점이 화물에 대한 환적 기능만 제공한다. 그래서 분류하고 다른 쪽으로 분배해서 내보내는 형태를 갖고 있는 게 크로스 도킹입니다. 자, 통합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라고 했네요. 자, 통합이니까 여러분 묶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에 거점의 모든 내용들을 묶어서 내보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중앙 물류센터에서 전체 공급망의 물품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라고 하는 부분. 물류비는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근데 소비자의 만족도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죠. 자, 공급자 관리 재고 운영 방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관리하시는 게 맞을까요? 생산자가 본인이 재고 관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생산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제조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공급하는 거래처, 공급자가 재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하려면 우리는 SCM 방식이 도입되어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물류 거점의 운영을 공급업체에 일임하고요.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수량만큼 공급자가 운영하는 물류 거점에서 가져오는 방식을 공급자 관리 재고 운영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이 형태를 자주 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 문제는 지역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었지만 크로스 도킹으로 낼 수도 있고 통합으로 낼 수도 있고 공급자 우리 관리 재고 운영 방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SCM 정보 시스템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보기 내용을 봤더니요. 첫 번째, 제조업체의 효과적인 재고 관리와 유통업체에 대한 적시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여 결품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자, 제조업체와 협력사 간 상호 협업 기능을 강화한 시스템이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제조업체가 효과적인 재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통업체랑 무엇하는 거예요? 협업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한 건 그때 적시라는 건 필요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가능하도록 우리 무엇하고 있다? 우리 서로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재고가 부족해서 나오는 문제점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서로 잘 신경 쓰고 있다. 협업하고 있다. 자, 이 부분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우리 무슨 부분 정보 시스템이 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입니다.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답은 3번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요. 우리 지속적 보충 프로그램이란 부분에 글씨가 어려우시다라면 이 부분의 용어는 뭐 가져가셔라. 지금 현재 보시면 제조업체의 효과적인 재고 관리와 유통업체에 대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적시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게 그 특징이에요. 그것 때문에 서로 협업하고 있다. 그래서 적시 보충 용어가 빠지고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용어가 항상 등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나머지 창고 관리 시스템이라는 부분에 WMS, 운송관리 시스템,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죠. 자, 이 부분 중에요. 우리는 창고관리 시스템 WMS. 여러분, 창고관리 시스템 WMS는 WMS 약자도 시험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으시기 때문에 항상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품의 입출구에 대한 관리, 그리고 로케이션 관리, 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을 수행하는 정보 시스템이 창고 관리 시스템이죠. 자,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험에다 조금 자주 나오는데요. 요 문제가 나올 땐 항상 포스 시스템이 등장이 될 거예요. 포스 시스템. 자, 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가 효율적인 상품의 보충이라든지 점포의 진열, 그리고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포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적으로 제품을 충원하는 전략이다. 들어올 때 포스 기계에 찍고요. 나갈 때 포스 기계에 찍어서 실시간으로 뭐가 파악이 간다? 우리 재고가 얼마 정도 있는지에 대한 본이 파악이 되고요. 이거로 인해서 잘 팔리는 물품이 뭐고 잘 팔리지 않는 물품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진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바꿔서 놓으면 더 잘 팔릴 건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효율적 소비자 대응 시스템은 포스 시스템 용어가 키워드.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자료는 주식회사 생산성의 1분기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자, 이 자료를 참조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3월 말 재고 자산액을 산출하면 얼마인가? 여러분,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3월 말 재고 자산 금액. 자,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은 자, 지금 저희한테 보여주는 표가 있다. 또는 내역서가 있다. 들어오고 나간 부분에 그러면 누구만 정리하셔라? 매출만 정리하셔라. 그리고 남겨진 것만 합산하시면 우리 3월 말 재고 자산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보니 자, 기초 재고 있었고 매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 누가 있었다? 매출이 있었습니다. 몇 개 매출이 있었다? 200개. 그럼 저는 2월 18일이라고 쓸 거고요. 그리고 누구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 200개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2월 18일에 몇 개를 내보냈다? 200개를 내보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저희는 무슨 방식에 의해서 선입선출법. 자, 선입선출의 특징이 뭔가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판매하겠다. 공정에 투입하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면 저희 200개는 1월 1일에 들어온 부분, 1월 1일에 가지고 있었던 재고를 먼저 정리했겠네요. 그래서 기초 재고 100개를 무엇하였다? 사용하였다. 곱하기 단가 얼마짜리? 300원짜리.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나요? 3만 원인가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200개 출고를 했는데 100개밖에 정리 못했으니까 우리는 며칠 날? 2월 10일 날 무엇한 거요? 매입한 거 내보내야 되겠죠. 자, 지금 200개 중에 100개는 기초로 내보냈으니까 100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0개는 실제 출고를 했기 때문에 몇 개만 남는다? 100개만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400원 주고 사왔던 부분이래요. 그래서 4만 원의 금액이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금액을 더하면 뭐라고 정리하시면 될까요? 이 7만 원은 내가 매출하는데 들어간 원가입니다. 사가지고 온 금액. 팔았으니까 원가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출 원가.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며칠 날짜에 우리 3월 31일에 남겨져 있는 재고는 얼마입니까? 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고를 들어가서 보니 우리 2월 10일 날 사가지고 왔던 거 100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매입분 100개가 남겨져 있고, 자, 그리고 단가는 얼마 주고 사가지고 왔다? 400원 주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남겨져 있는 금액은 4만 원이 되겠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우리 3월 27일 날 또 매입한 게 있네요. 3월 27일 매입이 있습니다. 자, 몇 개 사가지고 왔냐면 100개 사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곱하기 500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5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 두 금액을 다 더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3월 31일 재고의 금액은 얼마가 되신다? 9만 원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죠. 됐을까요? 그래서 재고 자산액은 2월 10일 날 100개, 3월 27일 날 100개 이렇게 해서 9만 원이 된다라는 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틀리지 마세요. 선입선출로 낼 수도 있고 후입으로 낼 수도 있고 우리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으로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선입이나 후입은
매출을 정리하시고 남겨진 거. 그런데 물어보는 취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부분?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지, 그럼 매출 원가이면 7만 원이 답인 거예요. 그런데 매출 원가가 아니라 우리 남겨져 있는 재고를 물어봤다라면 우리 남겨진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그리고 뭐 이익 계산을 할 수도 있죠. 이익은 매출액을 주면 되잖아요. 매출액에서 누굴 빼시면 돼요? 매출 원가를 빼시면 이익이 되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신가요?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보기는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중 선박 운송의 특성에 해당하는 설명으로만 묶인 것. 자, 여기 키워드는 선박 운송. 우리 운송수단 많죠, 여러분. 선박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비행기도 있을 수 있고 철도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화물의 운송 속도가 매우 빠름. 매우 빠름은 아니에요. 제일 빠른 게 누굴까요? 비행기. 그쵸? 항공운송이요. 매우 빠름이라고 했으니까 저는 항공을 쓸게요. 그러니까 기억은 못 들어옵니다. 자, 화물의 손상이 적고요. 포장이 간단하대요. 자, 그러면 얘는 또 뭐로 들어가셔야 될까요? 화물의 손상이 적고 포장이 간단하다? 지금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도 항공 쪽의 성격이 맞네요. 포장이 간단하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고가, 고부가가치 소형 상품 운송에 유리하다. 대형은 원래 못 실어요. 그리고 워낙에 운임, 우리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대체적으로 비행기는 고가, 고부가가치들만 대체적으로 실죠. 그래서 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디귿도 항공 쪽입니다. 자, 그리고 화물의 안전운송을 위하여 포장비가 많이 발생함. 우리는 박스 포장도 하고 다시 어느 용기에 다시 담아서 배에다가 선적. 그래서 그때 배에다가 실을 때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기처럼 나와져 있는 걸 컨테이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장비 많이 발생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니을은 무엇으로 가시면 된다? 배입니다. 선박. 자, 다른 운송 수단에 비해 운송 기간이 많이 소요된 길다는 거죠. 대부분 배로 운송하는 부분의 물품들이 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배로 움직이는 건 드물어요. 네, 아주 특수한 경우 몇 가지 빼고는 그런 것 모두 다 해외 쪽이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랑 비교해보면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운송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선박이고요. 자, 운송 중 기상 상황에 따라 화물 손상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보험을 배제하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역하신 분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적하보험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선박입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항공에 보험 가입을 안 하느냐? 아니, 여러분. 근데 기상에 대한 부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들어온 거죠. 항공도 여러분 기상의 영향 많이 받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온다거나 눈이 많이 오면 비행기는 아예 무엇하지 못해요. 이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상 변화는 많이 받아요. 기상 변화에 대한 부분을 가장 안 받는 건 철도라고 대부분 표현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 저는 이 문제는 선박운송 특징이라고 했는데 누군가랑 같이 섞어놨었다라면 지금 이 내용은 선박과 항공의 우리 선박과 항공운송의 특징인데 그중 선박운송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라.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조금씩 다른 운송수단하고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일단 지금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일부분은 항공이고 일부분은 선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박과 관련된 건 니을, 미음, 비읍입니다. 그러면 몇 번에 있나요, 여러분? 니을, 미음, 비읍. 4번에 있네요. 네, 4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기는 제품 A의 재고와 관련된 정보이다. 자, 제품 A의 재고 회전율이 4회일 때 연간 총 판매량은 얼마인가? 정답은 단위를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문제 내는 거 두 가지 방식이에요. 재고 회전율을 물어볼 수 있고요. 재고 회전율, 상품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게 몇 회이다? 4회예요. 자,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판매량. 자, 판매량이라고 물어볼 때는 수량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수량에 누굴 곱해 주시면 곱하기
우리 얼마에 팔았어요? 라고 하는 판매 단가를 곱하시면 누가 나올까요? 우리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매출액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 푸실 때 회전율을 물어보는지 아니면 매출액 또는 판매 수량을 물어보는지 꼭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래요. 자, 연간 총 판매량은 모르겠고 우리 기초 재고량은 우리 400이며 기말 재고량은 600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실 건 재고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라는 걸 먼저 정리하셔야 되겠죠. 자, 요건 지금 현재 4회라고 결론을 내져 있습니다. 자, 재고 자산 또는 재고 회전율은요, 연간 총 판매량 또는 매출액을 누구로 나눠주시면 되신다? 우리 누구로 나눠주시면 될까요? 우리 평균 재고액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매출액을 가지고 계산하실 때는 평균 재고액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매출액을 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나누기 값은 평균 재고액이에요. 재고액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수량을 계산해라. 그럼 뭐로 가면 될까요? 평균 재고 수량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다 수량으로 줬네요, 여러분. 아주 친절하게도요. 안 그러면 제가 여기다 수량과 판매 단가에 곱해서 매출액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역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역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총 판매량 요걸 모른다는 거고요. 여기를 누구로 나눠주시면 되신다. 우리 평균 재고 수량으로 나눠야 되니까요. 기초 재고량과 기말 재고량을 무엇 하시면 된다? 더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거 더한 것을 무엇 하셔라? 요거를 나눠주셔야 돼요. 요거를 평균값으로 내야 되니까 나누기 2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 나뉘어져 있는 걸 가지고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총 판매량을 나눠주시면 재고 회전율이 나옵니다. 그럼 기초 재고는 400이고요. 기말 재고는 600입니다. 자, 두 개를 더하셔서 나누기 2 하시면 얼마가 나오시나요? 여러분 1000을 2로 나누면 500인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가 4회가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총 판매량 X는 우리 무슨 부분? 500 곱하기 4 하시면 되죠. 또는 4회 곱하기 무엇 하셔도 돼요. 우리 500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얼마가 되시나요? 우리 2000이 되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답은 연간 총 판매량은 2000입니다. 네, 그래서 2000을 500으로 나누면 4. 500 곱하기 4 하시면 20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도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무엇을 물어볼 때가 있으시고요. 우리 재고 회전율을 물어볼 때가 있고 그리고 매출액을 물어볼 때가 있고 지금처럼 수량을 물어볼 때가 있으시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라.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는 창고 보관 원칙 설명에 대한 일부 내용이고요. A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를 한글로 입력하시오. 자, 보기 내용 봤더니요. 높이 쌓기의 원칙이라는 건 공간 효율을 위해 물품을 높이 쌓는다는 걸 말한다. 그래서 무거운 건 아래쪽에 가벼운 건 위쪽에 쌓아줘야 되고요. 자, 이 원칙은 먼저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한다. 여러분 선입선출에 대한 원칙이죠. 그래서 선입선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선입선출 원칙. 자, 21번부터는 구매관리 문제입니다. 자, 물리팀 김 과장은 교통 정체가 심해서 출퇴근을 주로 지하철 및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자, 김 과장이 출퇴근 시 사용하는 대중교통의 가격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중교통이라든지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쪽이요. 목욕탕 뭐 이런 데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협정 가격이라고 하죠. 동종 업종 간의 가격을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걸 협정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중 가격 1번은 뭘까요, 여러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 그리고 공급의 균형에 따라 변동되는 가격. 그래도 대체적으로요, 농수산물 쪽이 여기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예시 드린 것처럼 어류라든지 꽃이라든지 철광, 견사 등이 해당된다. 자, 교섭 가격은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무엇한다? 만나서 우리 무엇하는 거? 가격을 결정하는 거.
그래서 교섭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의 교섭을 통하여 결정되는 가격.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회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교섭 가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기업 대 기업이요. 그래서 건축공사, 뭐 광고료 이렇게 예시 드렸지만 우리 B2B 거래는 대부분 교섭이 훨씬 많죠. 자, 개정 가격입니다. 개정 가격은 우리 일반적으로 연마다 가격들이 인상이 되거나 동종 업종 간에서 입으로 뱉진 않지만 요 정도 선에서 해결되는 뭐 이런 식의 가격들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왜 연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게 연식이 바뀌면서 가격이 동일한 게 아니라 조금씩 뭔가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거든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그게 개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업계 특수성이나 지역성 등으로 자연히 일정한 범위가 정해져 있는 가격을 말하고, 지금 예시 들어드린 것처럼 자동차 업계에서 모델 변경 전의 판매 가격을 우리는 개정 가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22번입니다. 자, 사업장별 분산 구매 방식과 비교하였을 때 본사 집중 방식을 통해 얻는 상대적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본사 집중 방식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점별로 흩어져 있었던 거 모두 다 묶어서 모아서 한꺼번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통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표준화를 시킬 수 있다. 가격에 대한 절감의 효과가 있다. 이런 게 사실상 좋은 점이에요. 대신에 분산 구매 방식은 지역성 특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물건들 거기서 그냥 사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물류비가 절감되고 우리가 구입해서 들어오는데 시간이 단축될 수 있고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에서 구입하는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하고 관계가 무엇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관계가 좋아지겠죠.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호의적이다, 좋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달라고 했네요. 자, 구매 비용 무엇 된다? 제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구매 절차를 통일하기가 용이하다. 이런 구매 절차를 통일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했고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나와지는 부분 해당 지역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본사 집중 구매 방식이 아니라 누구이다. 이거는 분산이요. 그래서 요거는 분산 구매이어야 됩니다. 분산 구매 방식 이렇게 갖고 가셔야 되겠죠. 자, 대량 구매로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유리하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분산과 본사 집중 방식을 비교했을 때 본사 집중 구매 방식을 통해서 얻는 장점을 찾아달라고 했잖아요. 그와 관련 없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죠. 3번.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통적으로 꾸준히 1년에 뭐 한두 번 이상은 출제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구매 관리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구매 관리 목적에 5가지가 있었죠. OR이라고 얘기하죠. 5가지의 좋은 부분. 자, 적당한 시기에 구매, 적절한 가격에 구매, 적정한 판매처의 선정, 좋은 품질의 물품 구매. 여러분, 우리는 판매처가 아니라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매처가 아니라 공급처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급처 또는 구매처. 저길 판매처라고 했으니까 구매라고 바꿀까요? 구매처. 그래서 5가지 부분에 지금 4가지 중에 3번이 일단 잘못됐으니까 답은 3번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들어온다라고 하시면 뭐가 들어야 될까요? 수량 얘기가 없죠, 여러분. 시기, 가격, 거래처, 품질 얘기는 있어요. 근데 수량이 없죠, 여러분. 적당량의 구매 또는 적정한 수량을 구매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량까지 들어오면 5가지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답은 3번으로 체크하실 것. 자, 24번 문제입니다. 구매 방법과 그에 적합한 품목과의 연결이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수시 구매. 자, 항상 비축이 필요한 상비 저장 품목이다. 여러분 수시 구매는 우리 일반적으로 필요할 때 사겠다의 의미 때문에 수시란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항시 비축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계절 품목이다. 한시적이다. 이런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계절 품목 등과 같이 일시적인 수요 품목에 적합한 부분이 수시 구매입니다. 그러면 항시 비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엇으로 가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4번에 있는 시장 구매가 이런 표현에 맞습니다. 시장 구매. 자, 계절 품목 등과 같이 일시적인 수요 품목이라고 하는 게 일괄 구매가 아니라 이게 수시 구매이고요.
자, 그리고 자재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 품목은 장기 계약 구매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올바른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한꺼번에 다품종의 소량 구매가 필요하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게 일괄 구매인 거죠. 4번에 대한 부분이 일괄 구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요거 올바르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품종의 품목에 대한 부분이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모품 구입하는 거 생각하시면 가장 편안하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장 구매라고 하는 부분은요, 항상 비축이 필요한 상비 저장 품목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가 꾸준하게 생산을 일정에 맞춰서 하는 품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수시와 우리 시장의 의미는 좀 다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25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는 구매 품목의 원가 구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A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원가는 제조 원가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판매 가격은 이 원가에 이익을 가산하여 나온 부분을 말한다. 그럼 제조 원가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하면 우리는 판매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가야 되는 용어는 판매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왜냐하면 원가라는 글씨는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판매 원가. 그런데 이 판매 원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말로 바꿔서 뭐라고 부를 수도 있다. 총 원가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수 답안입니다. 그래서 판매 원가 또는 총 원가. 그래서 판매 원가 이익을 붙이면 판매 가격이라고 하는 매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판매 또는 총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는 특임기간 현금 할인에 대한 내용이고요. A, B, C에 해당하는 숫자를 A, B, C 순서대로 입력하시오. 자, 이거 순서 정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은 이 순서가 위배가 되면 점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조심하실 것. 자, 결제 조건 A/B 그리고 C 데이즈 엑스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들어가는 설명을 보니 자,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지불에 대하여 4%의 할인을 인정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내 현금 지불하면 4% 할인해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슬래시를 긋고요. 앞에 들어오는 부분과 뒤에 들어오는 부분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라면 앞에 들어오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한다? 할인율을 의미하죠. 그래서 할인율을 의미하고요. 자, 그리고 뒤에 들어오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한다? 할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할인 기간, 그러니까 일수가 되겠죠. 자,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몇 퍼센트 할인해 주겠다? 4%. 그런데 거래일부터 며칠 이내 현금 할인, 우리 현금 지불하면 10일 이내 현금 지불하면.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특임기간 현금 할인의 특징이 뭘까요? 특별히 할인하는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라는 걸 특임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내용을 봤더니 추가로 30일간 현금 할인 기간을 연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일로부터 총 며칠에 총 40일간 현금 할인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10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옆에 누굴 써주셔라. 우리 40days extra라는 걸 써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A는 4, B는 10, C는 4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순서대로 그냥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거 A, B, C 쓸 필요 없어요. 4 쓰시고 10 쓰시고 40 쓰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아이고 40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의식 중에 전체 기간 써드렸어요. 30일간이니까 30이 되셔야 되겠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30. 여기 30일간 현금 할인 기간을 연장 추가로 그래서 총 40일 현금 할인인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27번부터는 무역관리. 자, 무역계약 종류에 대한 설명이고요. 우리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기업 간의 매매를
매매를 제약하는 계약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무역계약 문제가 되게 오랜만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역계약은 저희가 포괄계약이라는 얘기했었고요. 독점계약 얘기했었고, 개별계약 얘기했습니다. 개별계약은 우리 거래가 있을 때마다 무엇하겠다? 건건이 계약서를 쓰겠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컨트랙트를 작성하겠다. 이런 의미죠. 자, 독점계약은 뭘까요? 당신하고 나하고만 하는 계약.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제가 차를 수입한다. 그러면 저하고 독점 계약이 되면 저만 수입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포괄 계약은 오더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우리 오더에 대한 전체 내용, 대체적으로 이제 시즌별로 계약서를 많이 쓰시거나 1년씩 쓰시는데 전체 계약서를 쓰시고 그리고 나서 부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뭔가 다른 부분들의 형태를 띠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처럼 써놓고 업무를 보는 게 포괄계약입니다. 그래서 마스터란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기업 간의 매매를 무엇하는 거? 제약한다고 했어요. 특정 기업 간의 매매를 제약. 그러면 그들끼리만 계약을 해서 그거로 끝날 거잖아요. 근데 이건 독점 계약이에요, 여러분. 독점. 그러니까 독점적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계약은 독점 계약입니다. 그리고 포괄 계약은 일반 거래 조건을 협의한 후 상호 합의점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무엇하는 거? 교환하는 일반적 거래 조건 협정서라고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개별 계약은 매매 거래마다 작성하시고 그리고 당사자가 거래 조건을 합의하면 계약이 무엇되는 거? 성립되는 거. 그거를 개별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점 계약 문제 잘 안 냈었거든요. 그런데 냈네요. 대체적으로 포괄 계약을 제일 많이 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런데 문제라는 건 다 낼 수 있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 송금 방식 유형을 결제 시기로 구분할 때 우리 사후 송금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우리가 송금 방식이라고 하는 요 TT라는 용어가 등장이 되면 돈이 먼저 들어오는 걸 사전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수출이 이루어진 뒤 수입이 이루어진 뒤에 물건이 도착하고 무엇하겠다 돈이 뒤에 나간다 사후 송금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100% 사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부는 사전에 들어오고 일부는 사후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후 얘기를 할 때는요. 사후 얘기를 할 때는 우리 무슨 부분? 지금 국경을 넘어서 내가 수출을 하였다. 그리고 대금이 뒤에 들어온다. 그럼 사후. 일부라도 먼저 들어온 게 있으면 사전으로 봐줘야 됩니다. 자, 연불, 주문불, 일부 선불, 누진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는 뭘 물어봤냐면 사후 송금 방식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제가 지금 분필 갖고 있잖아요. 분필을 팔고 돈을 뒤에 받는다. 이런 식의 형태. 답은 1번입니다. 연불. 연불은 여러분 돈을 우리가 선적을 하고요. 수출을 하고 돈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는다? 연 단위로 나눠 받는다예요. 그런데 선적이 이루어진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00% 사후송금입니다. 자, 지금 주문불, 일부 선불, 누진불의 방식은 무엇에 해당한다? 사전송금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 주문불, 일부 선불, 누진불의 특징이 뭐냐면 주문불이라는 건 무조건 돈을 다 받고 일부 선불은 일부가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누진불에 대한 거는 우리 무슨 뭐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주고 이런 식의 형태이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2번부터 4번까지는 100% 사전 송금 방식도 있고 일부만 사전인 것도 있습니다. 자, 사후 송금 방식은 여기 지금 보여드렸던 연불이 있고요. 현물 상환불이란 부분, 서류 상환불이란 부분, 그리고 서로 거래가 다 있어서 사는 것도 있고 파는 것도 있어서 외상 매입금과 외상 매출금을 뒤에 가서 무엇하는 거? 정리하는 상호 계산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후 송금 방식입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나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부분. 자, 화환어음은 선적서류가 첨부된 어음이고요. 자, 일람불 화나옴은 지급인에게 제시된 날에 즉시 대금이 또는 금액이 지급되는 화나옴을 말하고요. 기한부 화나옴은 제시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무담보 화나옴은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 대금 결제를 위해 주로 사용된다. 여러분, 매매 계약서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 대금 결제를 위해 주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담보 화나옴이 아니고요.
요게 누구일까요? 1번에 있는 거. 선적 서류가 첨부된 어음이다라고 했죠? 네, 요 부분이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화, 환, 어음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네요. 무담보 환어음은요. 지금 환어음 제시로 그냥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서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환어음 자체로 결제가 될 수 있는 어음이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 운임이라든지 수수료 또는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 게 무담보 환어입니다. 되셨을까요? 답은 4번이 잘못됐습니다. 30번 문제. 포장 명세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선적 서류의 하나의 종류이죠. 근데 포장 명세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중요 서류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거래 물품의 단가, 보험료, 지불 방식, 지불 시기 등이 표기된다. 아, 여러분, 지금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거예요. 거래 물품의 단가나 보험료, 지불 방식, 지불 시기가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요. 뭐로 봐주셔야 될까요? 이거는 상업송장으로 봐주셔야 되겠죠. 저 그냥 송장이라고만 쓸게요. 커머셜 인보이스. 자, 포장 단위 번호, 포장 단위 명세, 포장 단위별 순중량이 기재된다. 그죠? 순중량도 기재가 되고요. 전체 중량, 총 중량도 기재가 됩니다. 자, 요게 누구이다? 포장 명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패킹 리스트에 대한 얘기. 그래서 답은 몇 번? 우리 적절한 거 찾아달라 했으니까 2번입니다. 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발송하는 선적 화물의 계산서 및 내용 명세서이다. 자, 이 부분도 누구로 봐주셔라? 송장의 의미입니다. 상업송장. 자, 화주와 선박회사 간 체결한 해상 운송계약을 근거로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건 선하증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하증권 또는 선화증권, 우리 BL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네, 그래서 4번은 선화증권 설명.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네요. 요런 형태 문제는 되게 오랜만에 낸 것 같습니다. 단독의 형태로 낸 적은 있는데, 그리고 포장명세서보다는 커머셜 인보이스인 상업송장 얘기를 훨씬 더 많이, 또는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을 훨씬 더 많이 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입니다. 보기는 관세의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에 대한 설명이고요. A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을 단위를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하시오. 자, 납세 의무자가 관세를 결정하여 자진 신고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다. 자, 세관장이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급했다라고 하면 납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한다. 자, A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공통용어는 1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5. 보기에서 설명하는 선적 서류를 한글로 기입하시오. 자, 운송 위탁인인 화주와 운송회사인 선박회사 간에 체결한 해상 운송계약을 근거로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 여러분, 포장명세서 하면서 제가 벌써 이거 답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한글로 쓰래요. 그럼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선화증권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가끔씩 이렇게 쓴 경우 있어요. NPS처럼 쓰세요. 이렇게 써준 경우. 그러면 BL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운송화물 수령을 확인하고 운송 목적지에서 이 서류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고요. 이거 분실하시면 우리 실제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이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기출문제 이론 풀어봤어요. 특이점은 없어요. 기존 1회부터 3회까지 저랑 같이 풀어보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내용과 비교해본다라면 문제 형태를 조금 새롭게 내는 게 보여졌다. 기존에 항상 패턴처럼 냈던 매출액 계산하세요 라고 했었다라면 그 매출액에 대한 걸 답을 주고 그걸 계산하기 위한 공식에 빈칸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냐라는 형태의 문제를 출제했다는 게 좀 특징이긴 해요. 근데 그 패턴이 사회기출에서는 유난히 좀 많아 보였거든요. 각각의 계산 문제들을 풀어보실 때. 근데 어차피 공식을 아신다라면 푸는데 문제가 됐던 건 아니시고요. 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